자, 오늘은 디스턴스 에어리아, 여길 뭐라고 부르냐면 조회 명령이라고 합니다. 조회 명령, 디스턴스 에어리아하고 그 다음 폴리선 그리기 명령어, 그 다음 다중선 그리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간이 나면 해칭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치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디스트,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거리를 측정할 때 쓰는 명령어가 디스트예요. 이렇게 해볼까요? 선을 대충 하나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리고 디스트.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를 이렇게 물어봐요. 첫 번째 점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컨 포인트 물어보네요. 세컨 포인트 이렇게 클릭해 주면 이렇게 거리 값이 측정돼서 나옵니다. 디스턴스, 그 다음에 두 선의 각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각도는 소수점이 없는 이유는 정확하게 이 각도가 맞아서가 아니고 각도는 소수점 자릿수를 표현하지 말아라 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유닛이요. 유닛, 단위란 뜻이죠. 자, 유닛. 보시면 여기는 특별히 볼 건 없지만 여기 랭스, 길이에 대해서 디시멀, 십진법으로 표현할 것이며 프리시즌,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해 주세요 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각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소수점이 아예 표현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자, 소수점을 제가 2자리까지만 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케이. 디스턴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요? 각도가 이번에 소수점이 제대로 나오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뭐 어려운 건 없네요. 다음, 이번에는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렉탱글, 그 다음 서클. 자, 이번에 우리가 봐야 될 명령어는 에어리아입니다. 에어리아. 이건 뭐냐면 면적입니다. 면적 계산하는 명령어가 에어리아입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계산해줘요. 에어리아.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겁니다. 보시면 코너 포인트, 점을 찍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은 딱 2개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2가지예요. 점을 찍어서 그리고 면적을 계산하는 거하고,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거하고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또 있냐면 이렇게 add 에어리아하고 서브트랙트 에어리아. add는 더하기고 서브트랙트는 빼기고, 에어리아 면적이죠. 그럼 add 에어리아는 무슨 뜻이에요? 면적 더하기란 뜻입니다. 면적을 계속 추가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점을 찍어서 추가하거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추가하거나.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는 면적 빼기입니다. 면적을 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점을 찍어서 면적을 빼거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면적을 빼거나. 그러니까 면적을 계산할 때 반드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여기입니다. 면적을 측정하는 것과 면적 더하기 빼기 하기,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점을 찍어보죠. 하나, 둘, 셋, 넷. 초록색 사각형 보이시죠? 엔터. 면적이 나왔네요. 12,990이라는 면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면적의 단위요. 자, 보세요. 길이의 단위는 뭔가요? 밀리미터죠. 그렇다면 면적의 단위는 뭘까요? 그럼 부피의 단위는
자, 이해되셨나요? CAD에서 계산하면 길이는 밀리미터고, 면적은 밀리미터 제곱이고, 부피는 밀리미터 세제곱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봅시다. 1미터는 1000밀리미터입니다. 그렇다면 1미터 제곱은 몇 밀리미터 제곱일까요? 세면 안 되죠. 1미터 제곱이란 얘기는 1미터 곱하기 1미터죠. 1000mm 곱하기 1000mm.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공 3개에 다시 공 3개. 이해되셨나요? 1000mm가 공 3개죠. 곱하기 다시 공 3개. 그러니까 100만 밀리미터 제곱이 1미터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부피도 더 쉽죠. 1미터 세제곱은 1,000,000,000 밀리미터 세제곱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해되셨나요? 네, 제가 참 1000단위 자릿수를 찍으면 계산하기 훨씬 더 쉬운 거죠. 암산하기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1000단위 자릿수를 찍어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실무에 나가면 이런 단어를 종종 씁니다. 한자, 한평, 1회배, 1루배 이런 단위를 씁니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자요. 그럼 이거부터 보죠. 1피트, 1인치. 자와 피트의 차이는 뭘까요? 자, 피트, 인치 들어보셨죠? 그죠? 먼저 1인치는 25.4mm입니다. 이해되셨나요? 1인치는 25.4mm고 1피트는 12인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25.4 곱하기 12 하면 돼요. 자요. 25.4 곱하기 12. 네. 30.48이네요. 센티미터. 그럼 한자는요? 한자는요? 처음 들어보셨죠? 원래 한자가 한 뼘입니다. 엄지손가락 끝에서 새끼손가락 끝까지 이게 한자예요. 얼마 나올까요? 제가 손바닥을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재면 20cm 겨우 나와요. 제 손가락이 되게 작은 편이거든요. 옛날에 어느 정도 옛날이냐면 춘추전국시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뭐 삼국시대 정도, 뭐 신라 고구려 신라 백제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돼요. 그때는 한자가 15cm였답니다. 한 뼘이니까. 근데 사람이 키가 점점 커졌죠. 체격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한자가 조금씩 커집니다. 그랬다가 지금의 한자가 된 거는 언제냐면 구한말 때요. 구한말 때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30.3cm. 이게 한자입니다. 자, 피트는 어디서 유래된 단어냐면 푸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발바닥 하나의 길이가 피트입니다. 동서양을 고금하고 거리나 길이에 대해서 측정하는 건 다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휴먼 스케일이라고 해요. 휴먼 스케일.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람의 자, 이럴 때 이제 기준을 삼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쉽게 해서 이거 정강이뼈 170cm의 정강이뼈 발바닥에서 무릎까지 오는 이 정강이뼈의 크기 45cm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의자의 폭은 의자의 엉덩이 있잖아요. 얘는요 400에 450 이해되시나요? 엉덩이 폭 엉덩이에서부터 여기 그 무릎 있는 데까지의 폭. 그러면 저 방문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우리가 드나드는 방문 있죠. 900에 2100. 왜 2100이냐면 이렇게 손을 딱 뻗으면 이 손가락 끝이 닿는 데가 2100이거든요. 여기가 2100이거든요. 900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요. 문이 이렇게 있으면 한 사람은 이렇게 통과하고요. 한 사람은 옆으로 이렇게 비켜설 수 있는 거. 이해되시나요? 한 사람은 옆으로 비켜서고 한 사람은 이렇게 통과하는. 그래서 이 어깨 폭이 600. 그 다음에 앞뒤 폭이 300. 그래서 900.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무실을 설계를 할 겁니다. 책상과 책상 사이에 가장 작은 폭은 얼마가 될까요?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책상을 하나 놓고 그 다음 책상 놓고 이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가장 작은 최소 폭이 얼마요? 지금 나왔잖아요. 600. 사람이 어깨폭이 최소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폭. 이게 바로 휴먼 스케일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스케일. 동서양 모두 다 사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자나 1피트나 다 얼마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30cm라고 이야기합니다. 30cm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피트나 인치는 우리나라에서 안 쓰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를 종종 써요. 한 자, 두 자. 어디에서 쓸까요? 나무요. 나무를 가지고 가공하는 데 있죠. 거기가 자 단위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합판을 사러 갔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 자에 6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이로 얘기 안 해요. 그냥 세 자에 6자 주세요. 가로가 3자, 높이가 6자. 그 다음에 두께 6T, 12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리집도 그래요. 유리집도 한 자, 두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항 혹시 물고기 키워보셨나요? 어항 가면 자반어항이라는 거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반어항이라는 게 있어요. 자반어항. 한자 반 어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5cm, 30cm, 30cm인 어항. 그걸 자반어항이라고 그래요. 유리집도 자란을 사용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평 단위로 넘어갑니다. 평. 주로 어디서 써요? 집에서 평을 쓰죠. 30평 아파트, 32평 아파트, 28평 아파트, 평 단위 씁니다. 그죠? 그럼 한 평은 몇 미터 제곱일까요? 한 평은 3.3 미터 제곱입니다. 3.3 미터 제곱이고 얘를 가로 세로로 이렇게 환산하면 1.8m 곱하기 1.8m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6자 곱하기 6자입니다. 이게 한 평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헤베 루베는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일본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루베가 노을방자인가 모방자인가 방자가 기억이 안 나네요.
모방자 같기도 하고 방방자 같기도 하고 바로 이거요. 입방미, 평방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 사람의 일본 한자예요. 이 방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입방미라고 합니다. 방. 일본 한자예요. 여기도 이렇게요. 입방미, 평방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해배는 평방미고요. 루베는 입방미입니다. 일본식으로 읽으면 헤이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입방미는 류베이라고 합니다. 그걸 건축에서 빨리 읽어서 해배 루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해배는 1미터 제곱을 1해배라고 하고 1입방미는 1미터 세제곱을 루베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벽지 혹시 해보셨나요? 도배장판? 도배장판이 해배단위를 써요. 도배하는데, 그 다음에 장판하는 데 있죠? 여기는 자재를 계산할 때 면적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해배를 사용합니다. 해배 단위를 쓰고요. 루베는 미터 세제곱이에요. 레미콘 있죠. 레미콘 회사에다가 오늘 5루베 보내주세요. 오늘 6루베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레미콘 한 차는 6루베입니다. 레미콘 한 차 꽉 채우면 6루베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여기다 벽돌을 세울 겁니다. 이제 야, 내일 여기다 벽돌 세울 거야? 벽돌 주문해 놓고 가? 이러고 가요. 그럼 여기에 벽돌이 몇 장 들어가죠? 이렇게 나와요, 실무에서. 야, 내일 여기다 타일 깔 거야? 타일 주문해놔? 이러고 가요. 그러면 타일 개수를 파악을 해가지고 주문을 해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벽돌의 개수는 몇 장일까요? 이걸 적산이라고 합니다. 적산이라고요. 시멘트 양의 물량 계산하기, 모래 물량 계산하기, 이런 게 적산입니다. 근데 시멘트랑 모래 적산하는 방법은 따로 있고요. 벽돌이랑 이런 기본 적산은 이렇게 갑니다. 전체 면적 나누기 자재 하나의 면적. 이해되시나요? 이 벽면 전체의 면적 나누기 벽돌, 지금 이쪽 보이는 벽돌 있겠죠? 이 벽돌의 면적으로 나누면 개수가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바닥에 타일이 들어가잖아요. 바닥 전체 면적 나누기 타일 한 장의 면적. 그러면 자재가 나와요. 수량이 나옵니다. 물량이 나와요. 이걸 적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적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면적은, 그러니까 자재 계산은, 물량 계산은 면적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계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중량을 계산해서 해요. 중량 계산이요. 중량 계산해 보셨나요? 중량은요, 중량은 부피에 비중을 곱하면 중량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철의 중량은 7.8입니다. 철의 중량은 7.8이에요. 그러니까 철의 부피를 계산한 다음 곱하기 7.8을 해버리면 킬로그램 단위가 나와요. 철은요, 킬로그램당으로 판매를 해요. 철공소에다 전화해가지고 오늘 철봉 얼마예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오늘 시세가 1kg에 9,000원이요, 혹은 8,500원이요, 혹은 시세가 높아지면 뭐 10,000원까지도 가요. 오늘 시세가 9,800원이요, 이렇게 나와요. 시세가.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비중을 해버리면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피와, 그러니까 면적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면적 계산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또 면적을 또 보도록 하죠. 에어리아. 이번엔 오브젝트입니다. 자, 원은 어떤가요? 찍어야 할 코너 포인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로 이렇게 클릭해버리면 원의 면적과 원의 둘레가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에어리아, 오브젝트. 지금 여기 사각형을 그렸잖아요. 이 렉탱글도 폴리라인입니다. 이 폴리라인도 그냥 오브젝트로 한 번에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라인을 우리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자,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럼 얘도 어떻게 할까요? 자, 조인.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연결이 된 거 보이시죠? 네. 에어리아, 오브젝트, 클릭. 그러면 이렇게 면적과 둘레가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라인. 자, 서클, 투포인트, 트림. 자, 이런 경우는 어때요? 포인트로 다 찍을 수가 없죠. 이런 경우 역시 조인. 그러면 이렇게 폴리선으로 바뀐단 말이죠. 에어리아, 오브젝트로 클릭. 그러면 면적 계산이 끝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4개의 객체의 면적을 다 합산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add area입니다. 면적을 합산하고 싶습니다. add area. 누르면 이렇게 퍼스트 코너 포인트, 오브젝트, 면적 빼기. 자,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하나씩 클릭하면 면적이 이와 같이 합산이 됩니다.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토탈 면적이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 자, 이렇게요. 그리고 지금 보이다시피 이렇게 원을 뺀 모양의 면적을 계산하고 싶어요. 자, 그 중에 먼저 요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리아.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전체 면적을 계산하세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면적 빼기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면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add area를 눌러서 전체 면적을 이와 같이 계산합니다. 그 다음 subtract, 면적 빼기를 통해서 이와 같이 면적 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이 나옵니다. 일단 요거 하나만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전체로 갑니다. 에어리아. 먼저는 add area로. 자, add area를 누르면 이렇게 면적을 구하는 건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눌러서 전체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기 면적 빼기가 있어요. 면적 빼기로 바꿉니다. 역시 면적 빼기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면적을 뺄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로 면적을 빼주시면 돼요. 더 이상 없으니까 마무리. 바로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면적이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폴리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선,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폴리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리고 조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만들었고요. P라인, 그러면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폴리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폴리선을 한번 그려보시죠. P라인입니다. P-L-I-N-E, P라인. 이렇게요. 근데 옵션이 있네요. 보시면
아크라는 옵션을 쓸 수 있고요. 클로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프 위드하고 위드가 있죠. 하프 위드는 반폭, 위드는 폭. 자, 보시죠. 위드를 눌렀더니 여기 스타팅 위드가 나오네요. 10mm 엔터, 엔딩 위드 10mm 엔터. 그럼 선이 폭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한번, 아이고, 위드 0 엔터, 0 엔터. 그러면 중간에 이런 식으로 선의 굵기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위드 10엔터, 10엔터. 자, 어떤가요? 선의 굵기가 쭉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라인입니다. 라인을 그리고, 자, 조인을 하죠. 조인을 했습니다. 컨트롤 1키를 누르면 속성창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선택을 하면 바로 여기 이 부분, 바로 여기 이 글로벌 위드, 여기서 선의 굵기를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뭐지? 다시 선택하고 글로벌 위드에서 선의 굵기를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선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선의 굵기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고, 선택하면 역시 글로벌 위드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값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굵기가 다 제각각이죠. 만약에 여기서 글로벌 위드를 0으로 이렇게 지정해 버리면 다 똑같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선택해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선택이 될까요? 안 되겠네요. 0엔터, 0엔터. 네, 안 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위드를 이용하면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폴리선 시작점 지정하고 위드 0 엔터 10 엔터. 그러면 어떻게 돼요? 0에서 10까지 가겠죠. 위드 0 엔터 0 엔터, 위드 10 엔터 0 엔터. 다시 위드 10 엔터 0 엔터, 위드 0 엔터 10 엔터, 위드 0 엔터 0 엔터.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자, 봅시다. 클릭하고 아크, 호로 그리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 전부 다 호로 그리는 방법들입니다. 앵글을 이용하면 여기 인클루드 앵글 포함하는 45도, 그러면 이렇게 45도를 포함하는 그 다음에 중심점, 중심, 반지름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접선 방향,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혹은 뭐 반지름으로, 반지름 40으로, 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세컨 포인트를 이용하면 세컨 포인트, 서드 포인트까지 이렇게 얼마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하진 않아요. 우리가 라인, 서클, 아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린 다음 조인을 사용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P라인, 제가 폴리선을 이렇게 그리다가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P라인 다시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P라인은 이렇게 두 개입니다. 두 개예요. 자, P-에디트, 폴리선 에디트죠. 그 캐드, 여기 커맨드 라인을 보면 폴리라인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네요. 선택합니다. 요만큼 선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인 기능이 있군요. 조인.
나머지 선택하면 자, 어떻게 되나요? 하나로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방금 보신 바로 이 조인 기능. 바로 이겁니다. 자, 라인. 이번엔 제가 라인으로 그렸습니다. 클로즈. 지금 그린 건 라인입니다. 그죠? 피에디트. 자, 그랬더니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Do you want to turn it into one? Do you want, 정말 원하십니까? turn it into one. 하나로, 다시 말하면 지금 선택한 거 폴리선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Yes. 그러면 지금 선택한 이 선은 폴리선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나서 join. 그리고 엔터. 그럼 폴리선으로 바뀌었나요? 네. 사람들이 다른 거 안 쓰고 이거만 쓴 겁니다. 이 기능만 쓴 거예요. 그래서 오토데스크사에서 명령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명령어냐면 바로 join입니다. join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어떤가요? pEdit 명령어랑 똑같은 거 맞나요? 바로 이렇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join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지껏 우리가 썼던 명령어 join은 pEdit의 join에 있던 내용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른 것도 한번 보죠. 자, pEdit 선택하고 나면 오픈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요. 자, 오픈을 하게 되면 여기 도형이 오픈된 거 보이시죠? 다시 클로즈, 도형 닫기. 오픈, 클로즈, 오픈, 클로즈. 이게 오픈, 클로즈고요. 그 다음에 위드 기능이 있네요. 10mm. 선의 굵기 조절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피트 곡선으로 바꿀 수 있고 스플라인 곡선으로 바꿀 수 있고 디커브 이렇게 직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건 딱 여기까지입니다. 오픈 클로즈 위드 굳이 이 위드도 여기서 안 써요. 그 다음에 피트 곡선으로 바꾸기 스플라인 곡선으로 바꾸기 디커브 직선으로 바꾸기 피트 스플라인 디커브도 역시 안 씁니다. 유일하게 쓰는 건 오픈 클로즈와 조인 밖에 없습니다. 자, 한 번씩 해보시죠. 이번엔 멀티라인입니다. 다중선이라고 해요. 이 다중선 그리는 건 좀 특이합니다. 먼저 다중선 유형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ML 스타일이고요. M라인은 다중선 그리기입니다. 그 다음 ML 에디트는 다중선 편집하기, 수정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ML 스타일에서 다중선을 만들고 M라인에서 다중선을 그리고 ML 에디트에서 그려진 다중선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 다중선은요, 건축의 벽체선을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목적이고, 하나 명확하게 해야 될 건 이 다중선 명령어 M라인은 완벽한 명령어가 아니고 아직도 수정하는 명령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만들어지진 않아요. 자, 그럼 우리가 다중선을 그리려면 우리가 이제 벽체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벽체가 실내인 내벽이 있습니다. 내벽. 그 다음에 외벽. 그죠? 얘는 실내벽이죠. 그 다음에 얘는 실외, 즉 단열재와 미장재라 그러 미장, 네, 단열재가 포함된 벽.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내벽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 200mm를 사용합니다.
근데 외벽은 단열재의 두께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쪽에 200mm 철근 콘크리트와 단열재와 마감재 이렇게 들어갑니다. 스타코라 요즘 많이 하는 것들 사용하면 이 마감재 두께가 얇아지긴 하겠지만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단열재가 120mm, 마감재가 100mm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벽돌로 마감을 했을 때입니다. 벽돌로 마감했을 때예요. 지금 우리 여기 강의장에 이 벽 있죠. 강의장의 이 벽은 경량철골입니다. 경량철골이에요. 그러니까 디귿자 모양으로 생긴 경량철골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이 경량철골의 두께가 얼마냐면 80mm 밖에 안 돼요. 80mm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80mm 짜리에다가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생긴 철골입니다. 이렇게요. 여기다가 이 반대편에다가 석고보드를 한 장, 이쪽에도 한 장, 이렇게 넣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단열 흡음재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석고보드는 한 장이 1mm, 그러니까 10mm. 그러면 80cm였는데 지금 100mm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 한 장 하지는 않아요. 두 장이에요. 그러니까 1P, 2P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장, 두 장. 그러면 저쪽으로 20mm, 이쪽으로 20mm, 총 40mm죠? 벽 두께가 120mm. 얘 같은 경우는 120mm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쪽에 우리 출입구 있죠? 출입구 쪽에 쟤는 뭐라고 하냐면 갈바라고 합니다. 저런 거 갈바를 접는다라고 얘기해요. 왜 갈바냐면 저 재질이 갈바늄이라는 철입니다. 갈바늄이라는 철로 저렇게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쟤는 두께가 80mm예요. 이렇게 가벽이죠. 얘네들은 가벽인 거죠. 이렇게 가벽으로 만들 때는 두께가 한 120, 80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들은 어떤가요? 가벽으로 만들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집들은 어떻게 해요? 벽돌을 쌓아서 만든 겁니다. 그 벽돌을 쌓아서 만들기 때문에 벽체의 두께가 200mm가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안쪽에 내벽이 다 200mm고 그 다음에 단열재가 120mm짜리 단열재가 들어가요. 근데 기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 120mm 단열재에 해당하는 그 단열 보온 효과를 가진 더 얇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mm인데 돈을 조금 더 주면 50mm인데 단열 효과가 높은 그런 단열재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저 단열재가 더 얇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열재가 밖으로 노출이 되면 보기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감재를 이렇게 발라버립니다. 단열 효과가 나도록. 근데 이제 저 100mm가 예를 들어서 바깥쪽으로 대리석 치장을 했어요. 그럼 100mm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단열재를 가렸느냐, 마감을 무엇으로 했느냐 이거죠. 요건 이제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로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 전산응용 건축제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적벽돌 마감 쌓기.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보면 적색 벽돌 있죠. 적색 벽돌이 눈에 보이도록. 그래서 마감을 100mm짜리 벽돌로 쌓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보시죠. 자, ML 스타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창이 뜹니다. 자, 바로 여기. 새로 만드는 건 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스타트 위드, 스탠다드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고 벽체 200mm라고 제가 했습니다. 컨티뉴. 자, 디스크립션은 주석입니다. 벽체 200mm. 내벽.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 왼쪽에 캡스 부분은 무시합니다. 캡스는 무시하고 여기 엘리먼트 가면 됩니다.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면 옵셋, 여기 두께 간격 나오죠? 100mm.
선택하고 마이너스 100mm. 그러면 100에서 마이너스 100까지 200mm가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하고 오케이.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하나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 자 눌러 보시면 복사할 거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W420이라고 하겠습니다. Continue. 자, 두 개를 더 추가하죠. 자, 여기다가는 이렇게 쓰죠. 벽체 420, 그 다음 외벽, 그리고 Add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선택해서 딜리트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자, 두 개 추가하고 하나는 220, 다른 하나는 320이 됩니다. 그리고 OK. 그러면 420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만들어 보시죠. 자, 일단 레이어부터 만들어 봅시다. 중심선, 그 다음 컬럼, 단면선. 자, 중심선은 빨간색이죠. 라인 타입은 센터. 컬럼은 노란색입니다. 자, 센터부터 선택하고 X라인 0도 90도. 자, 옵셋 4000, 다시 옵셋 1700, 다시 옵셋 4900, 다시 3500. 자, 이렇게 아래쪽은 끝났습니다. 전체 폭도 끝났고요. 자, 이번엔 위로 올라갑니다. 옵셋 1800, 2500, 그 다음에 5800. 자, 그러면 여기는 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지나가네요. 이렇게 가네요. 자, 옵셋 1300, 요 부분이죠. 자, 트림, 그 다음 옵셋 1750. 자, 그 다음 자, 여기는 이렇게 없네요. 다시 옵셋 1200 트림으로 끊으면 자, 이런 모습이 되는군요. 그런데 여기 간격은 2220, 옵셋 2200 트림. 자, 이런 모습이네요. 그죠? 건물의, 그러니까 평면이 이런 모습이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과제물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멀티라인이라는 명령어로 실행을 할 건데, 자, 보시죠. 옵션을 먼저 봅니다. 보시면 저스티피케이션이 지금 탑으로 잡혀 있고, 스케일은 20배 확대로 되어 있고, 스타일은 스탠다드로 되어 있습니다. 멀티라인을 쓰려면 반드시 이 점을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저 스케일이요. 스케일을 20배 확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린 건 1:1 사이즈인데 여기에 20배를 확대하라고 하니까 엄청 크게 그려지는 거죠. 자, 먼저 스케일 값을 1로 고칩니다. 이거 종종 0으로 고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0이 아니고
1로 고쳐야 됩니다. 0으로 해놓으면 아예 안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 스타일. 여기다가 우리가 만들었던 스타일 W200 혹은 W420을 써야 됩니다. 모르면 여기 물음표를 눌러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스타일 네임이 이렇게 나옵니다. 스타일 네임이 나와요. 자, W42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다시 바뀝니다. 저스티피케이션, 자리 맞춤은 탑, 스케일은 1, 스타일은 420. 자, 보시죠. 일단 지금 탑입니다. 어디 쪽에 걸려 있나요? 선에 위쪽에 걸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선에 위쪽으로 걸려 있죠. 다시 봅니다. 저스티피케이션 제로. 중간에 걸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바툼 제일 아래쪽에 걸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탑 제로 바툼.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레이어를 단면으로 맞추고, 자, 멀티라인. 자, 멀티라인을 할 때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 저스티피케이션은 제로로 맞추고, 스케일은 1로 맞추시고. 자, 클릭한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리는 겁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면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이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클릭. 얘는 정확하게 바깥쪽으로만 그리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굳이 그리실 필요 없고. 마지막은 클로즈.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시면 이번에는 내벽이죠. ML 멀티라인에서 스타일을 바꿉니다. W200으로. 그 다음에 안쪽 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완성은 된 것 같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트림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트림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ML 에디트 명령어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ML 에디트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옆에다가 M라인을 그릴 겁니다. 스타일 W420 그리고 M라인 스타일 W420. 자, 선을 이렇게 교차되도록 선을 3개를 그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ML 에디트부터 봅니다. ML 에디트. 명령어를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중간을 여기를 가르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짝을 이렇게 맞추세요. 분명히 왼쪽은 크로스고 오른쪽은 T입니다. 그죠? 왼쪽은 교차고 오른쪽은 T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트림처럼 자르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은 교차를 시키는 거고요. 그런데 짝을 지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클로즈드, 닫힌 교차, 닫힌 T. 그 다음 오픈 클로즈, 열린 교차, 열린 T. 그 다음 머지 T, 합친 교차, 합친 T.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지금 같은 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클로즈드 크로스입니다. 통과할 거, 닫힐 거. 아니다, 거꾸로네요. 다시. 닫힐 거, 통과할 거. 어떤가요? 여기 닫힌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오픈. 닫힐 거, 아니, 끊어질 거, 통과할 거. 다시 머지 T. 끊어질 거, 통과할 거. 자, 비교가 되죠? 여기 닫혔는지, 열렸는지, 아니면 합쳐졌는지.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ML 에디트. 이번엔 T입니다. 클로즈드 T. 남을 부분, 통과할 부분. 여기가 먼저 선택된 거고, 여기가 나중 선택된 겁니다. 이 위쪽이 잘린 거죠. 다시 볼까요? 이번엔 오픈 T. 자, 클로즈 T는 닫혀 있지만, 오픈 T는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 머지 T. 자, 이렇게 합쳐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볼까요? ML 에디트. 자, 그 다음에는 코너 조인트네요. 코너 조인트. 이렇게 코너 부분을 만져주는. 이거 필렛 기능이죠? 코너 조인트. 이렇게 필렛처럼 해주는 코너 조인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ML 에디트. 여기 커트 싱글 있네요. 얘네들 버텍스는 조금 넘어가고요. 이쪽 맨 오른쪽에 커트 싱글, 커트 올, 웨일드 올. 자, 커트 싱글입니다. 한 줄씩 이렇게 커트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커트 해주는 거. 그런데 커트 올은 뭐냐면 이렇게 줄 전체를 잘라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요. ML 에디트 웨일드 올. 용접하기입니다. 웨일드가 용접이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다시 끊어진 것을 다시 이렇게 용접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M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M라인을 제가 이렇게 지그재그 좀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돌아간 요 포인트들 있죠.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벌텍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코너라고 부르잖아요. 이걸 벌텍스, 정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L 에디트에서는 바로 이 정점을 벌텍스를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벌텍스를 삭제하게 되면 이렇게 선이 펴지게 되고요. 다시 add 벌텍스, 벌텍스를 이와 같이 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됐는지 잘 몰라요. 선택해 봅니다. 그러면 이 그립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지금 보시면 그립 포인트 이렇게 나오죠? ML 에디트, 딜리트 벌텍스. 선택하면 그립 포인트가 없어요. 벌텍스가 다 사라진 거죠. ML 에디트, add 벌텍스, 정점 추가하기. 자, 벌텍스 그립 추가됐죠? 그 다음에 스트레치 명령어로 이렇게 늘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맞추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나머지를 마무리해 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트림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ML 에디트에 바로 머지 T를 쓰시면 됩니다. 물론 오픈 T를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머지 T를 사용합니다. 이렇게요. 머지 T를 쓰는데 일단 가능한 부분부터 시도를 합니다. 이렇게 가능한 부분부터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축소해 놓고 줌아웃 시켜 놓고 하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대로 줌인 해 놓고 그리고 줌인 줌아웃을 반복해 가면서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머지를 쭉 해 놓습니다. 빠짐없이 쭉 들어가는데 이 ML 에디트가 어디서 에러 나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요. 이렇게 코너 부분에서 에러가 나요.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이렇게요. 됐네요. 여기가 에러가 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가요? 벽체 금방 완성됐나요? 자, 마무리 해보시죠. 자, 이번엔 해치입니다. 명령어가 해치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해치 또는 해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축 명령어는 H입니다. 여러분들 그 TV 선전 중에 그 침대 매트리스 선전하는 거 보셨나요? 그 아주 되게 특이한 건데 전기톱 가지고 매트리스 반으로 가르는 선전이요. 매트리스를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쭉 자르잖아요. 그 자른 면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걸 단면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나요?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를 이렇게 딱 자르잖아요. 끈을 단자를 써서 단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끊어진 면, 이 안쪽에 있는 여기 면에 단면의 모습이 이 안에 뭔가 보이겠죠. 어디는 내부가 채워져 있기도 하고 어디는 구멍이기도 하고, 그죠? 해치는 바로 그 단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해치라고 합니다. 이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단면의 재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공간이 아니고 이렇게 채워진 면 있죠. 단면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재질이 이렇게 뚝 끊어졌어요. 그럼 그 끊어진 면에 재질을 표현해 주는 것, 그게 해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패턴을 보여주는 겁니다. 질감의 패턴이요. 우리 바닥 같은 경우 지금 타일이 들어가 있죠. 이런 타일도 해치로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해치의 역할이에요. 해치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자, 보시죠. 렉탱글,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해치가 여기 있습니다. 해치가 여기 있고요. 자, 해치 명령어를 누르면 먼저 이렇게 리본 메뉴가 싹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픽 포인트라고 있죠. 여기가 첫 번째 바운다리 경계 선택하기입니다. 경계를 선택하는 방법이 픽 포인트, 인터널 포인트, 내부점을 클릭해서 할 것이냐, 셀렉트, 경계를 선택해서 할 거냐,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픽 포인트를 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이렇게 클릭하면 경계점을 다 찾아줍니다. 패턴을 보시면 이렇게 패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선을 그려보죠. 자,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해치, 인터널 포인트 이렇게 클릭하니까 어떤가요? 제대로 들어가죠?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냐면 무늬가 너무 작은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패턴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패턴이 너무 커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패턴을 바꿔주세요. 여기 눌러보시면 패턴들 많죠? 이렇게 패턴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턴이 바뀌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선택을 해보죠. 해치, 셀렉트, 경계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경계 바깥으로 나가죠.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기능이 활성화되냐면 리무브라는 게 활성화돼요. 경계 제거하기. 얼마든지 이렇게 경계를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다시 픽 포인트로 클릭.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해치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다시 해치 에디터로 이렇게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쉽고 빠르게 편집할 수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
솔리드라는 해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첫 번째 솔리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그라디언트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패턴. 그러면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유저 디파인, 사용자 정의 패턴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원래 있는데, 원래 여기에 이렇게 다 있는데, 많이 쓰는 것들,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들어가 있습니다. 솔리드는 색상입니다. 내가 여기서 바로 색상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물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여기서 색상을 얼마든지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지만, 주로 솔리드나 얘네들은 색상을 뭘 써요? 바이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색상을 바꿔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라디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라디언트라는 건 내가 지정한 첫 번째 색에서 두 번째 색으로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 이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그라데이션은 반드시 색상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색상 변환 들어갔죠? 자, 이런 식으로 색상에 대한 변화를 주시면 네, 이렇게 얼마든지 그라데이션 줄 수 있습니다. 라이너 그라데이션, 실린더 그라데이션. 실린더 그라데이션이라는 건 마치 이렇게 실린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실린더 그라데이션이라고 하고, 인버스 실린더는 뭐냐면 이렇게 오목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해서 인버스 실린더라고 합니다. 스피어는 구슬이고 힘 스피어는 반구슬이고 커브고요. 그 다음 나머지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반대란 뜻이죠.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있고,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가면 유저 디파인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유저 디파인은 사용자 정의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바로 여기 스케일 값 있죠. 이 스케일 값으로 조절합니다. 스케일을 조절하면 이렇게 간격이 늘어나게 됩니다.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바로 이 스케일 값이에요. 이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여기 있는 스케일 값입니다. 또 하나 여기 프로퍼틱스를 누르면 여기 더블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더블로 체크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바닥 같은 재질이 이렇게 더블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마찬가지로 이 위에 여기 앵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도요. 예를 들어서 30도. 그러면 각도가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45도, 60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회전시킬 수 있는데, 이거는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을 한번 선택해 보자고요. 자, 제가 이렇게 다른 것들을 지정해 봤습니다. 스케일을 이용해서 크기도 조절해 보니 조절이 잘 되는군요. 또 각도도 조절이 가능해요. 이건 각도도 여기서 얼마든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좀 지워봤습니다. 서클, 제가 이렇게 중간에 원을 그렸어요. 해치, 패턴을 넣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ssociative라고 하는 항목이 체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Associative예요. 자, 이건 뭐냐면 해치와 경계가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경계가 바뀌어도 해치가 재계산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계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렇게 해치가 뚝 떨어져서 나가게 되겠죠. 이게 연관 해치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만약에 해치를 할 때 이 Associative를 끄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서클, 해치, 이번엔 Associative를 껐습니다. 이동하기, 연관 배열이 아니니까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해치가
경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치를 할 때는 연관 배열로 해치를 하는 거, 연관 해치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셋 오리진입니다. 셋 오리진. 원점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원점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다만 이 셋 오리진은 현재 버전에선 에러가 있어서 이렇게 해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셋 오리진 버튼을 눌러야 비로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이제 뭐 특별한 이제 거의 내용은 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옵션을 보면 세퍼레이트 해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치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혹은 해치를 할 때 이렇게 같이 해치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세 개가 하나로 묶여 있단 말이죠. 해치가 전부 하나로 묶여 있으니 불편하단 말이죠. 그럴 때 쓰는 게 세퍼레이트 해치입니다. 경계별로 해치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봅니다. 렉탱글, 서클, 다시 한번 렉탱글, 또 서클. 자, 보통은 이렇게 경계 안에 경계가 있는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보시면 여기 옵션에 보시면 아우터 아이슬란드 디텍션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노멀 아이슬란드라고 해서 이렇게 작업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경계 안에 경계들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이지만, 옵션에 따라서 바깥쪽, 제일 바깥쪽 경계만 해칭을 넣을 수도 있고, 혹은 이그노어, 아예 경계를 무시하는 거죠. 이렇게 경계를 무시하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디폴트는 기본값은 이렇게 아우터 아이슬란드입니다. 자, 한번 해치를 해보시죠.